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그것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천문학적 요인이 되겠는데, 저는 여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1번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모양 변화를 2번으로 하고요. 세 번째,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 이것을 세 번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 각의 변화. 책을 보니까 21.5도에서부터 24.5도까지, 그리고 변하는 주기가 약 4만 1000년 주기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에다가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변한다. 지금 현재 자전축의 경사가 얼마라고? 23.5도. 따라서 1도 2도 정도 변하니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조금. 그 다음에 주기가 약 4만 1000년 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주기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만약 수능을 대비한다면 이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힌트가 돼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고수들은 이런 거 외워둡니다.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그랬는데, 곧바로 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if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현재 그림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입니다. 이게 현재 모습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태양을 만약에 이쪽으로 치우쳐서 그리게 되면, 반대편에 그리게 되면 자전축의 방향을 거꾸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연교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그림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유용하다. 그래서 따로 그린 거예요, 이것을. 자, 여기 그림에서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지면 춘추부일 때는 똑같이 적도를 따라 태양이 움직이지만 여름 하지가 되었을 때는 좀 더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가 비출 때 더 수직에 가깝게. 그래서 북반구 여름철은 더 올라가서 더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일 것이고, 겨울에는 더 멀어져서 더 비스듬히 비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와 동지의 각도 차이가 47도 차가 생기는데 그 각도 차가 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하지일 때 낮이 더 길다고 그랬는데 더 멀어지게 되면 낮이 더 길어지고 밤은 더 짧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정리한다면, 자, 북반구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돼? 태양 남중고도가 증가하고 여름철 낮의 길이가 증가한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어떻게 돼? 더 더워진다. 증가한다. 더 높아진다 이거야.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 태양 남중 고도가
감소하고 낮의 길이가 더 감소하여 기온이 감소해서 더 추워진다. 따라서 연교차가 어떻게 돼? 연교차 증가해요. 자, 보세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요.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요. 이 차이가 연교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름철은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는 더 커질 것이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이야기는 북반구, 남반구 동일하다 이거예요. 북반구, 남반구 동일하다. 북반구, 남반구 동일하다. 이렇게. 이것만 그래요. 나머지 두 가지는 반대가 돼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로 나타난다. 근데 이것은 북반구, 남반구가 동일하다. 기억하세요? 보통 학생들 보면은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진다면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그냥 외워버리는데, 고등학교 때는 요거 증가를 물어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 자, 여기서 20률이란 말을 씁니다. 20률. 궤도 모양에 대한 이야기에서 20률이라고 쓰는데, 20률은 그냥 타원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20률이란 말은 타원의 정도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전 궤도의 모양을 그렸을 때 이렇게 타원 모양이 그려지네요.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긴 반지름을 장반경을 A, 짧은 반지름 이것을 B라고 했을 때 타원의 정도 20률, 20률은 2라고 쓰고요. 이것은 참고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냥 참고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태양이 타원의 중심에 있지 않고, 자, 한쪽에 치우쳐서 그렸습니다. 태양을 이렇게. 근데 타원의 정의는 어떻게 돼?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두 초점 간의 거리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한다. 그중 두 개의 초점 중 하나가 태양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거리의 합, 이렇게 이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원일점, 가까이 있을 때가 근일점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원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서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가 더운 여름이고 근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다 이거예요. 이제죠? 이건 지금 현재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if 20률이 더 커진다면 if 20률이 하면 20률이 더 커진다면 북반구 여름철에는 원일점인데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책과는 다르게 저는 책에서는 태양을 고정시키고 지구의 위치, 지구의 궤도를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원일 때 더 납작한 타원이 되었을 때 그래서 모양이 변하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20률이 커졌을 때 더 납작한 타원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태양의 위치를 더 바깥쪽으로 옮기면 20률이 커진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궤도 모양이 더 납작해지고 태양의 위치가 점점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궤도의 모양은 더 원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20률이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궤도 똑같다. 이러면 안 돼. 생략. 그럴 수가 없다. 아무튼 20률이 커지면 여름철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돼? 증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죠. 겨울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돼. 그러면 기온이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돼? 여름엔 더워, 겨울엔 추워. 근데 여름이 멀어지는 여름, 선선해지고 겨울은 가까워지는 겨울이니까 온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연교차가 줄어든다.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 감소입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이때가 겨울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겨울이야. 추웠어. 근데 더 멀어지고 더 추워질 거예요. 여름 더워요. 근데 더 가까워지고 더 뜨거워질 거예요. 남반구 여름에는 엄청 더워질 겁니다. 따라서 남반구는 연교차가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회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회전은 시계 방향 회전이다. 누가 대답했지? 괜찮다. 대신 대답해 주니까. 혹시 내 것일 수도 있어. 자,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글쎄, 여러분은 탑블레이드 알죠?
당기면 툭 떨어지면서 도는 거. 아무래도 이것도 뭐 성차별 뭐 그런 것일까?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갖고 놀죠. 그죠? 한참 막 여러 가지 세트 모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엄청난 힘으로 탁 돌리게 되면 이게 탁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회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직으로 돌아요. 근데 점점 회전이 느려지면서 이게 살짝 기울어지는데 바로 쓰러지지 않고 한참을 돌면서 이게 빙빙 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팽이가 빙빙빙 도는 거 이건 자전이 되고요. 근데 이게 기울어졌을 때 그 축마저도 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팽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은 지구의 중력이에요. 근데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으므로 회전 관성 때문에 이게 바로 쓰러지지 않는다. 버틴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의 인력으로 자전축을 세우려고 그래. 근데 이게 회전 관성으로 이게 세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전축의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주먹을 쥐고요. 펜을 들었는데 이 펜이 자전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구가 여기 있고 자전축. 근데 태양이 이쪽에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햇빛이 북반구 쪽에 수직. 그러면 북반구 여름. 이렇게 있으면 겨울. 이렇게 돼요. 그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기울었어. 태양이 여기 있는데. 그럼 계절이 뭘까? 봄일까? 가을일까? 그랬을 때 이 그대로 보기면 쉽지 않아요. 이걸 공전을 시켜. 태양은 지구는 무슨 방향으로 공전을 해? 시계 반대방 이렇게 공전을 해요. 계속 나란하게 계속 돌아. 그러면 여기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즉각 공전을 시켜봐. 여기 계절이 뭐지? 이렇게 쓰니까 북반구 쪽 햇빛이 수직이잖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여름이야. 그럼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전을 시키면 계절을 봄인지 가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전을 시키면 된다. 자, 여기에서 세차 운동의 영향을 보게 되는데 태양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이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때가 북반구가 여름, 좀 더 가까이에 있을 때 북반구가 추운 겨울. 이때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해된가요? 뭐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는 지구 자전축의 회전은 26,000년 주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26,000년이야. 그러면 경사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것은 절반. 그래서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가운데 태양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원일점인데 이때가 북반구는 겨울이 되어버리고 여기가 북반구 여름으로 바뀐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북반구는
여름철이 지금 현재는 원일점에 있었는데 13,000년 후가 되면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므로 기온이 어떻게 돼? (13,000년) 후가 되면 근일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름철 기온이 더 높아진다. 겨울에는 반대로 근일점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원일점의 위치에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철의 기온은 더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돼? 여름철이 더 더워지고 겨울철이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반구는 반대가 되죠? 남반구는 연교차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자전축의 경사방향이 이러하므로 이때 계절은 여름이다. 북반구 더운 여름이다.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13,00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돌아서 있으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있으나 정반대니까 회전 방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13,000년의 절반인 6,500년 후가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름철 이 상태에서 6,500년 후가 되면 이렇게냐 이렇게냐 따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태에서 봄인지 가을인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라겠어? 공전을 시켜라. 여기가 겨울이네요. 그럼 여기는 가을이 되겠네.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 햇빛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알아낸다 이겁니다. 자, 여기가 킬러 문항 파트예요. 생각할 것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수준에 아주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온난화. 먼저 온실 효과하고 온난화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실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지구상 생물들이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더워지는 것은 온난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온실 효과를 막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난화를 막자라고 해야 돼. 피켓 들고 온실 효과를 막자 그러면 안 된다. 다 죽자 그 말이야. 그래서 온실 효과와 온난화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수증기는 인위적으로 많이 배출한다, 적게 배출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연적으로 다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산화탄소의 변화에 대해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온실 효과는 자,
이러한 대기 성분, 특히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짧은 파장, 단파 복사, 주로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짧은 파장,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고, 긴 파장의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지표로 재방출하는 것,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온실 효과. 첫째, 대기가 없을 때 당연히 온실 효과가 없을 때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기는 대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날아옵니다. 얼마? 100%. 이때 빨강색 화살표는 단파 복사, 주로 가시광선이다. 근데 지표면이 에너지를 일단 흡수를 해. 지표면도 일부 반사가 있을 수 있으나, 자, 다 무시해버리자 이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 웬만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포함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지표면이 일단 100%를 흡수했습니다. 그럼 지표면이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받은 만큼 방출해줘야 돼. 얼마? 100%. 여기 색깔을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것은 장파, 주로 적외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는 간단하게 들어오고 간단하게 나간다. 끝. 자, 대기가 있을 때, 대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온실 효과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것을 중단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있고요. 지표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날아옵니다. 태양 복사는 태양 표면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쪽, 주로 가시광선입니다. 그런데 지구 대기는 이걸 잘 흡수하지 못해서 대부분 통과인데 100% 완벽하게 통과했고 지표면이 완벽하게 흡수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지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100%. 그러면 일단 지표면이 가열될 것이고, 자, 여기서 쓰는 거 중단. 자, 지표면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거예요. 얼마를? 100%를 방출할 겁니다. 그런데 지표면에서 나온 장파 복사는 지구 대기가 되게 좋아해요. 완벽하게 흡수했다라고 하자. 100. 그러면은 대기도 복사 평형이어야 해요. 받은 만큼 방출하는데 대기는 양방향,
우주로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지면으로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대기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위아래로 같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절반씩 나눠서 각각 50이 되고요. 여기도 50%가 될 것인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 중단. 어떻게 되냐? 지표면에서 받는 에너지는 10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복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값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기가 100이 아니라 150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가 150으로 바뀌면 이것도 또 바뀌게 돼. 그럼 또 바뀌면 또 바뀌어. 연쇄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각각 특정 숫자의 수렴해 갑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밑으로가 다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가 복사 평형이어야 하므로 우주로 돌려주는 값이 얼마야 돼? 지구가 받아들인 값이 100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주로 돌려주는 값도 10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아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100% 같다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200을 받았으므로 땅에서 나온 에너지가 200%가 됩니다. 이게 온실 효과가 되는데요. 자, 대기가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방출해? 100. 대기가 있었더니 지면에서 나온 에너지가 얼마? 200. 온도가 높아질수록 방출량이 많아져요. 온도가 높다면 방출량이 많다. 거꾸로 방출량이 많다는 것은 곧 온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땅, 지표면의 온도가.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뭐 때문이요? 이거 대기에서 지면으로의 재복사, 이게 결국 온실 효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 그리고 여기가 대기, 이렇게. 이게 온실 효과이다. 그런데 화석 연료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지구 표면 온도가 너무 더워지는 것을 온난화라고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더니 지구의 기온도 높아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난화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해수면이 상승하더라.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빙하가 녹고 하나 더 열팽창.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것은 육지 면적의 감소로 나타나죠. 침수 면적이 넓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도시는 물가에 있어. 그래서 도시가 잠긴다. 따라서 인구 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대부분의 농경지가 또 역시 물가에 있어. 따라서 농경지의 침수로 인한 식량난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온이 높아지면 증발량과 강수량의 변화가 둘 다 증가로 나타나게 돼. 그리고 증발량, 강수량의 변화는 곧 기후변화고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겠죠? 그럼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곧바로 증가, 그 지역에서 그대로라면 별 지장 없겠으나 지구는 되게 이동을 해. 증발이 많은 곳은 더 활발해지고 비가 많은 곳은 더 많이 오게 돼. 가뭄, 홍수가 극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상재해가 많아지게 됩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더 강력하게 올 거예요. 그럼 더 인명피해가 많아질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후온난화는
생각보다 피해가 많더라. 근데 생각해보면 이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농사가 불가능했었는데 농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익 보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나는 것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막자라는 부분에다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인,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고 선진국에서 그동안에 말썽을 많이 일으킨 거죠. 그동안 선진국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진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솔선수범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인 원조도 좀 필요할 것이고 후진국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사는 지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